대체 아베는 왜 저러는 걸까? 지난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언론에선 쏟아졌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이 문제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늘 벌어지는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다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흘 동안 저희 뉴스룸은 지금까지 제기된 분석들을 몇 가지로 좀 축약을 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번 사태에 대한 진단과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입니다. 특히 저희들의 문제 제기 다음에는 곧바로 일본 전문가와의 3분 인터뷰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본인들입니다. 이미 모레까지 저희들은 세 사람을 섭외해 두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베의 속내로부터 끄집어낸 것은 바로 개헌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것이죠. 신진 기자가 정리한 걸 보면 이 사태는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少なくともちゃんと議論をしていけという国民の声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国会においてですね、議論が進んでいく期待し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을 전쟁 가능국으로 만드는 건 아베 총리의 수건입니다. 헌법 구조에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의 개헌을 추진 중인 겁니다. 참의원 선거에선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지만 최근 일본 내 여론은 아베 총리에게 나쁘지 않게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겠다. 개헌 세력이 아니었던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의 입장은 이렇게 최근 바뀌었습니다. 21석을 가진 국민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참여하면 모자랐던 개헌안 발의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한 일본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 국민투표 추진에 찬성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개헌 강행을 위한 내부 결속을 위해 한국 때리기를 사실상 이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일본의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찬성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게 일본 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의 리포트를 뒷받침해줄 일본인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입니다. 그는 아베의 맞은편에 서 있는 합리적인 일본인입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아베의 개헌 욕망 때문에 이 모든 사달이 벌어졌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만나서 인터뷰했는데 2분 반 정도로 핵심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치다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발표한 한국이 적인가라는 성명엔 오늘까지 3,000명 넘는 지지가 몰렸습니다. 전직 외교관, 기자, 학자, 변호사 등 78명이 주축입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前は北朝鮮のミサイルの問題、今度は韓国の歴史問題ということでその危機を煽って、そして国内を締め付けて、それで会見の問題に持っていこうと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결국 아베 총리의 개헌 야욕 때문이란 겁니다. しかし日韓の関係がますます悪化すると、安全保障という観点から武力による安全保障、改憲という方向に行きやすいと、持ってきやすいと。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겐 기업 배상을 묵인했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겁니다. 中国のケースの場合には日本政府は口を挟まなかった。 さっき言った3つのケースよね。しかし今回のケースでは日本政府は口を挟んでいる。 그 배경으로 한국에 대한 역사인식 결여를 지목했습니다. 少なくとも中国に対する関係ではこれは間違ったことをしたと。侵略戦争。そういう認識があると思う。だから韓国の植民地支配の問題についてはこれは間違っていたという共通の認識がないんですよね。 일본 정부 역시 개인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해석은 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을 뿐이라고도 했습니다. 当時の国際法としてはね、植民地支配は合法であったと。しかし当時の国際法というのは一体誰が作ったのか。当然65年の請求権協定はね、見直し。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독일의 사례를 선례로 들었습니다. 독일은 2001년부터 7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 170만 명에게 정부와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했습니다. 우치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용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ドイツがフランスの寛容さ許しを得たのはドイツがこの問題について歴史問題についてきちんと対応したからなんです。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은 이번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서 아베 속내는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보도를 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이를 뒷받침하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일본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등장할 사람은 야노 히데키 변호사입니다.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20년 동안 싸워온 사람이죠.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강행의 이면에는 아베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이른바 전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전범 기업의 편에는 야노 히데키 변호사와는 반대편일 수밖에 없는 또 한 명의 일본인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주한 대사를 지낸 바 있는 무토 마사토시입니다. 어환이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 2017년 일본에서 발간된 책 제목입니다. 책에서 한국은 직장 결혼에 대한 희망이 없고 노후 전망도 그릴 수 없는 사회로 표현됐습니다. 한국의 존재감은 미안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다며 국제사회 속 한국을 낮춰 평가합니다. 촛불에 불을 붙이고 탄핵까지 달려가는 한국인을 보면 공만 쫓아가는 어린이 축구팀이 떠오른다며 촛불 집회의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책을 쓴 사람은 주한 일본 대사를 지낸 무토 마사토시입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으로 활동했습니다. 최근에도 책을 냈습니다. 제목이 문재인이라는 제액인데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특정국 대사를 지낸 사람이 그 나라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쓰는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려던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겁니다. 무네오카 쇼지 신의철주금 전직 회장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는 한국은 룰을 바꾸는 나라라고 비난했습니다. 무네오카도 무토도 한국인 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야노 히데키 변호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함께 20년 넘게 싸워온 사람입니다. 야노 히데키 변호사는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일본 기업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는데 그 배경을 아베 정권의 압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 만났는데 오늘도 인터뷰는 핵심만 뽑아내서 3분이 채 안 되게 정리했습니다. 야노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의 본질은 보복 조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WTO 협정 위반을 우려해 말을 자꾸 바꾸고 있지만 강제징용 판결 때문이라는 겁니다. 日本の企業もこれ困ってるわけですよ。さんがやることに対しておかしいとは言えないんですよ。 아베 정부의 이중성도 지적합니다. 軍事情報は共有しますよっていうことでしょ。安全保障上友好国じゃないというところと事実味を結ぶのはおかしいじゃないですか。これ論理的に矛盾するわけですね、完全に。 20년 넘게 신일본 제철을 상대로 싸워온 야노 활동가는 아베 정권 들어 기업들의 자세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지적합니다. 그 근거로 신일본 제철이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화해를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新日鉄の社員がそれに参列したんですよ。お金を募金してお金を集めて遺族に届けたんですね。かなり多額のお金でしたよ。はい。そういう姿勢を見せたので原告たちも納得して。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아예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判決が確定したら判決にも従うというふうに言ってたわけですよ。2013年までは言ってたんです。安倍政権がやはり裏でおそらくね判決に従うなと。 그러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건 오히려 일본 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安倍さんが言う国際法違反って何なんですかと。何が国際法違反ですかということを安倍さんの口から聞いたことないでしょう。 국제노동기구 ILO는 일본이 전쟁 중에 벌인 강제노동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ILO は1999年から2016年までこの間に8回も勧告してるんですよ。法的拘束力がないと。 오히려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는 건 아베 정부와 전범 기업이라고도 했습니다. 安倍さんと日本会議なんですよ。
ね、自分でこの問題を大ごとにしてですね、で日韓関係をこういう形で険悪化させる、抜き差しならないような状況に追い込んでいるのはやはり彼らにあるんですよ、本当に。 그는 아베 정권이 피해자들의 아픔을 해소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安倍さんはその、トゲはね抜かないでもう刺さったままでもう痛みはなくなってるんだろうとね言ってるわけじゃないですか。それは通らないでしょと。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는 지난 이틀 동안 일본 안에 존재하는 합리적인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 인터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만난 지식인은 다나카 히로시 히토스바 시대 명예교수입니다. 다나카 교수는 올해 82세로 8살 때 태평양 전쟁 패전을 경험한 이른바 전쟁 세대입니다. 그래서 다나카 교수는 최근 일본에서 불고 있는 혐한 분위기와 관련해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일본 패망 직전 군국주의 때와 비슷하다. 특히 아베 정권의 노라고 말하는 언론이 사라진 게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3분 정도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의 배경이 인터넷과 출판계에서 불고 있는 혐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아베 정권이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喧嘩の極端な表現が随分はびこ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抑えなきゃいけないはずなのに逆になんかそれに悪乗りしてるっていうね、そういう感じを非常に持ちますね。 그러면서 이런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사라진 현 상황을 보면 태평양 전쟁 당시 군국주의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戦前のその軍国主義時代にあれ軍部が戦争をやった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けれども、国民はみんなそれ一緒に拍手してやったんですよ。 다나카 교수는 경제 논리를 넘어선 수출 규제를 지지하는 언론이 많은 것도 같은 흐름으로 분석했습니다. メディアが非常にこうなんか弱くなってるというのか、やっぱりそういう批判の目っていうのがメディアからどんどん遠ざかってるという感じがしますね。 실제로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은 1991년 국회에 나와 한국인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면에서 이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한 일본 내 언론이 없었다는 겁니다. 私不思議なのはメディアが全部解決しているんじゃ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と。だって条約局長もさんこう言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それをなぜ急に全部何も解決したと言うんですかっていう質問をしないんだよね。 다나카 교수는 원폭 피해자나 시베리아 억류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여온 입장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소련에 대해 개인적 권리를 찾으라고 적극 권유했다는 겁니다. 外交保護権は放棄したと。だけどその被爆者個人が持っている請求権はなくなってないと、ちゃんとあると。 그러면서 다나카 교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6년 히로시마에서 원폭 피해자를 만난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で横に安倍さん立ってるわけですよ。だから私はいやしかしオバマさんがそこまでやるんだったら俺もちょっと腹くくってナノの家に行くしかないなってなんで思わないんだろう。 앞서 미국은 부시 행정부 때 일본인 강제 수용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개별 보상금도 지불했습니다. その時にブッシュパパの方ですよ。彼は102歳の日本人の江本さんっておじいちゃんを直接会って手紙を渡すんです。日本新聞出てるんですよ。やられた時はもう思うんだけど、やってることは忘れちゃう。 이 때문에 다나카 교수는 가해의 역사만 골라서 외면하는 아베 정권을 향해 무거운 충고를 내놨습니다. 解決済みだとかさ、なんかそういうことで逃げようとしてるけれども、やっぱり歴史の問題っていうのはどれほど重い問題かってことをもう一度考え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ね。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